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양적 완화 시대는 가고 양적 긴축 시대가 되었다는데 돈을 값싸게 빌리던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양적 완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돈을 프린트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프린팅을 했다는 것인지 비교해 볼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 갖고 같이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돈을 프린트해서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건 아니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채권을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주고 채권 사는 것인데 중앙은행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프린트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채권이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대신에 그만큼 시중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인다. 즉 유동성이 넘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미국 연준은 자산 규모가 즉 쌓아두고 있는 채권의 그 규모가 이런 뜻이죠. 9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 말 기준으로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됐는데 어저께 발표됐습니다. 커런트 달러 베이스로 GDP가 23.99조 달러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어저께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연준 자산에 대한 비중을 구해보면은 대략 23.99분의 9 이렇게 하면은 37%가량 됩니다. 이만큼 돈을 프린트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죠. ECB는 유로를 찍어내는 것이고요. 뱅크 오브 자펜, 일본 중앙은행은 엔화를 찍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하고 미국 연준하고 ECB하고 뱅크 오브 자펜 뭐 이런 곳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다 이렇게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ECB나 BOJ가 찍어낸 돈은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보다 GDP 대비 비율이 높을까 낮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GDP 대비로 비율이 높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프린트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일본이 가장 많이 프린트해서 GDP 대비 무려 136%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ECB 82%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준은 매우 양호한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의 여성이 우르졸라 라이엔이라고 EU 집행위원장입니다. 유크레인 전쟁 이후에 이분 인터뷰하는 모습 제가 여러 건 봤는데 비교적 상당히 호감이 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저께 EU하고 중공 간에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EU하고 중공 간에 왜 했는가? 중공에게 너희들 러시아랑 놀면은 우리랑 못 놀 수도 있다고 EU가 중공한테 경고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EU가 중공에게 경고하는 거 이걸 왜 주목을 해야 하는가? 한마디로 이거 같습니다. EU까지도 중공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지금은 미국 혼자서 이제 중공을 압박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미국과 EU가 일치해서 한 목소리로 중공을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일본, 한국 등도 같이 지금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감히 중공 따위가 계속 러시아와 쥐구멍을 팔 수 있을지 매우 주목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EU가 중공을 공격하는 논리가 매우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중공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아니냐. 그런 중공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룰, 그게 바로 국제법이고 인권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지킬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중공한테도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 의무를 깨고 유크레인을 침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침략이고 불법이라는 거죠.
러시아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공도 이런 그 국제법상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의무는 당연히 지킬 거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제가 EU와 중공 간 관계의 어떤 그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크레인의 주권, 또 영토 보존 이런 것도 위에서 본 그런 국제법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크레인 전쟁을 대하는 중공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공에 대한 EU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이거 아주 무서운 말이죠. 예. 신뢰가 없으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EU가 중공한테 저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도대체 뭐겠습니까? EU가 중공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땐 바로 딱 이거 같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EU는 매일 중공과 20억 유로를 거래한다는 겁니다. 중공은 러시아와 달랑 3.3억 정 유로를 거래한다는 겁니다. 6배가 더 많습니다. 즉 EU하고 목돈 버는 거고 러시아하고는 푼돈 버는 거라는 겁니다. 러시아랑 그 푼돈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하고 목돈 버는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EU의 힘의 원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EU가 한 몫을 지금 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어떤 그 거래 규모보다 EU가 약간 더 많습니다. 뭐 크게 비슷하게 봐도 큰 어떤 그 오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아주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CNBC에서 보도된 건데 사진 한번 보시죠. 그래서 This is the worst food ingredient for your immune system. 이렇게 시작이 되죠. 면역 체계에서 가장 해로운 식품 첨가물이 뭐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사진에 미국 그 면역학자들 주장을 CNBC가 보도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데 매우 관심이 많기 때문에 봤더니 답이 설탕이었습니다. 설탕. 뭐 놀랍지는 않죠. 그래서 근데 이 설탕은 거의 대부분의 그 가공식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이 가공식품을 먹다가 보면은 그러면 단맛에 길이 들여져서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먹어도 끊기 힘들어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면역 체계도 약해지고 성인병 또는 뭐 대사증후군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저 같으면 그런 걸 비만병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이런 거에 시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먹거리는 가공하지 않은 자연식품이 최고의 명품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들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보약이 되는 밥은 그 백미밥이 아니고 저는 현미밥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연식품이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음식 아닌가, God given food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역력 증강할 때 가장 좋은 그 습관이 뭐겠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최소한 한 20년 이상 고민을 한 것 같고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천한 지는 한 7년 이상 된 것 같고요. 비건식 하고 실천하고 그다음에 햇빛 듬뿍 쬐면서 빡세게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햇빛 쬐면서 빡세게 운동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죠. 공짜로. 자연산 비타민 D를 듬뿍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애석하게도 그 자연산 비타민 D를 만들지를 못했다면은 비타민 D 결핍되면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비타민 D를 그 반드시 보충을 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이 그 파생 삼국지 할 때도 어떠한 말씀 드렸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이거 지속적인 물가 상승 아닙니까? 지속적인 물가 상승. 그래서 일시적인 물가 상승 갖고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질 않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데 미국 자료이죠. 블룸버그 보도한 겁니다. 21년 작년과 동일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려면은 미국 가구 전체가 평균적으로 2022년에는 연간 5,200불을 더 지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1,200원을 적용을 하면은 가구당 매월 한 52만 원을 더 지출을 해야지 작년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소득이 월 52만 원, 가구당 연간 그 5,200불 이상 늘어나면은 이제 인플레 영향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플레 100% 해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5,200불보다도 적게 오르면은 이제 인플레 때문에 자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보다도 더 많이 벌면은 뭐 상관없는 것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어느 정도 값이 나올지 이제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재미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유크레인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분은 SNS로 전 세계를 상대로 진짜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젤렌스키 대통령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트윗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러시아 제재, 신속하게 러시아 제재하도록 이렇게 이끌어내기도 했고, 또 서방의 돈과 무기 지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연일 로켓하고 비행기 지원해 달라고 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탱크는 지금 목록에서는 빠졌습니다. 어저께 미국이 동맹들과 협의해서 탱크 보내주기로 했죠. 수주일 내에 보내는 게 아니라 수일 내에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탱크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유크레인은 자신들이 직접 만들거나 시장에서 사오지를 않고 자기들이 사용할 무기들을 저렇게 구를 하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능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유크레인을 폄하할 마음은 0이고요. 0. 오히려 정반대로 지금 유크레인 국민들과 결사항전한 것이죠. 하나로 뭉쳐서 결사항전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협박에 굴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를 지키고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유크레인 국민들 이제 존경해야 될 것 같고요. 존경받을 만하고 또 그렇게도 지지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기서 그 젤렌스키 논리는 기본적으로 오늘 유크레인을 지키지 않으면 내일 유럽이 공격 받을 거다. 이런 거죠. 자유민주주의 시키는 전쟁이다. 이런 논리입니다.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결국 어떤 형태로든 미국 등 서방이 젤렌스키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지금까지는 전투기 지원해 달라는 거, 이거 이제 아직은 성사가 되지 않았고, 노플라이 존 선언해 달라, 그거는 이제 들어주지 않았죠. 그런 거 빼고 나면은 결국 다 들어주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로켓이나 탱크나 비행기 이거 다 뭡니까 이거? 저거 로켓 비행기라는 게 미사일하고 전투기를 말할 텐데 이 전부 공격 무기입니다. 공격 무기. 지금까지는 주로 방어 무기를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격 무기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 돈바스 해방작전 조만간 개시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크림반도 해방작전 개시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이브 중심으로, 수도 키이브 중심으로 러시아 군대를 이제 쫓아내고 나니까 곳곳에 민간인 학살 흔적, 처형을 해서 집단 매장한 흔적들, 끔찍한 장면들이 지금 연일 대스특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국과 나토 등이 추가로 러시아를 제재한다는 거죠. 또 여기에는 아직도 러시아와 거래를 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 아마 중공하고 인도가 대표적일 거라고 보는데, 얘네들도 세컨더리 보이콧 대폭 강화하는 것이 아마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유크레인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 집단 학살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봐도 화가 나는데, 엄청 화가 나는데, 복수심에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겠죠. 그리고 영토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뭐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 젤렌스키가 거듭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힘으로 국경선을 다시 그리는 거,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 계속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종합하면은 공격 무기가 주어진다면 유크레인 군대는 돈바스 해방작전, 크림 해방작전 당연히 개시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내용이 바로 그 밑에 조그마한 내용입니다. 제가 트윗 올린 사람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처리한 것인데, 이분이 뭐 키이브 지역, 유크레인 지역 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키이브를 비롯한 유크레인 전역에 폭우가 내렸다는 겁니다. 폭우. 와,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Welcome to the Spring Mud Season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Welcome to the Spring Mud Season. 유크레인 평야가 머드 욕장처럼 진흙 뻘판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침략자의 무덤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늘도 덮고 있다, 이런 의미로 전달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유크레인 사태 보면서 이게 자주 국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 또는 우리 돈으로 사온 무기로, 그래서 더 이상 국방을 구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평소에 동맹국들하고 좋은 관계 유지하고 또 그걸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한미동맹 완전하게 복원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꼬맹이 시절에 그 당시에는 대부분 마을 주위의 산들이 민둥산이었습니다. 민둥산. 그래서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한 7살 되던 겨울에 추우니까 아버지 시계 쉬고, 그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아버지 시계 쉬고 내가 이제 땔감과 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시계를 어른 시계가 바로 키가 작으니까 바로 발 뒤꿈치까지 내려온 거예요.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죠. 그래도 또 나뭇가지 좀 주워 꺾어갖고 짊어지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은 이 내리막길에서는 바로 이게 시계가 땅에 뒤쳐박아갖고 내리막길에서 좀 경사 있는 내리막길에서 밑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처박혀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다가 지나가던 분이 아버님한테 알려줘서, 그래서 아버님이 와갖고 그걸 한 손으로 버뜩 들고 가시는 그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때는 다 그렇게 민둥산이었습니다. 요즘 등산 다니면 거의 모든 산 나무가 아주 우거진 숲길입니다. 그래서 나무 심기 국가적 사업으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실시한 분도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닌가 싶고요. 자주국방, 또 자주국방 하고 싶은데 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화 성공시키고,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상 5천년 역사상 지금 가장 부유한 국가로 만든 초석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